며느라,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썩 나가란 말이야. 68세 박미숙 할머니의 고함이 아파트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며느리 오수진 씨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집에서는 매일 이런 살벌한 고부싸움이 벌어졌어요. 아파트 관리소 아저씨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웃 아줌마들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수군거렸죠. 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만 노리는 게 아니냐고요. 맞아요. 안 그러면 저렇게까지 싸우면서 왜 같이 살겠느냐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진 연극이라는 사실을요. 박미숙 할머니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키운 게 아니라 입양한 아들이었습니다. 35년 전 그날이 생생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33세였던 박 여사는 남편과 함께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지 5년째 되던 해였죠. 그날도 주방에서 짜장면을 만들고 있었는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저기요. 혹시 이 아이 좀 맡아주실 수 없나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품에는 3살 정도 된 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여자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옷은 누더기 같았습니다. 박 여사는 깜짝 놀라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갔어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이 추운 날 아이를 데리고.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왔는데 이대로는 아이까지 위험하다고요. 제발 하루만, 딱 하루만 아이를 맡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여자는 아이를 박 여사 품에 밀어넣고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와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실종 신고도 했고 주변을 수소문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3살 꼬마는 박 여사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했어요.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박준호. 준수하고 호탕하게 자라라는 뜻이었죠. 박 여사는 준호를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아니, 친아들보다 더 애지중지했어요. 중국집 주방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번 돈은 모두 준호의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좋은 대학. 준호에게 최고의 것만 주고 싶었어요.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났을 때도 박 여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중국집을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 3억 원과 평생 모은 예금 2억 원으로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샀어요. 언젠가 준호가 결혼하면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준호는 오수진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수진은 조용하고 얌전한 여자였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집안일도 잘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색해졌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속내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 여사는 며느리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준호를 꼬드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며느리에게 더 차갑게 대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박준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박 여사의 자랑이었어요. 대학 동기들과 함께 IT 벤처회사를 차렸고 처음 몇 년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이제 크게 한 건 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준호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박 여사는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준호의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렸어요.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거래처에서 계약을 끊었습니다. 빚이 쌓여갔지만 준호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는 어머니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문서를 슬쩍 빼냈어요. 도장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죠.
3개월만 버티면 돼. 투자금만 들어오면 다 갚을 수 있어. 하지만 투자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채업자는 집을 넘기라고 압박했어요. 준호는 절박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 수진에게 속삭였어요. 깊은 밤,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재산 빼돌려서 우리끼리 나누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준호 씨,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자기 거라고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미리 쓰는 것뿐이라고요. 엄마는 요양원 보내면 된다고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어요. 박 여사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계획을 시어머니에게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가정이 깨질 텐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 여사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된 거예요. 거실에 있던 박 여사는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재산 빼돌려서 우리끼리 나누자. 엄마는 요양원 보내면 돼. 박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5년을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온몸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 여사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5년 전 그 눈 내리던 겨울날이 떠올랐습니다. 3살 꼬마를 품에 안았을 때의 따뜻한 감촉이요.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기쁨이요. 대학 합격증을 들고 뛰어오던 준호의 환한 얼굴이요.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고 밥을 지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준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나와서 밥을 퍼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젯밤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준호는 태연하게 인사를 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박 여사는 차마 밥을 입에 넣을 수 없었어요. 식사 후 준호가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여사와 수진,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어젯밤 대화 들으셨죠? 박 여사는 깜짝 놀라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은 자신이 준호 편이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도 아들과 한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남편의 계획을 며칠 전에 들었다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요.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남편을 설득해야 할까 망설였다고요. 박 여사는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자기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어머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박 여사는 며느리를 다시 봤습니다. 3년 동안 경계하고 차갑게 대했던 며느리가요. 그때 박 여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댁 아들이 5천만 원 빚졌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8천만 원이라고요.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집을 넘겨야 한다고요. 박 여사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진이 재빨리 핸드폰을 받아 들고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진이 박 여사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살폈습니다. 박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35년 동안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였습니다. 수진이 박 여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어머님, 제가 방법이 있어요.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박 여사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인함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박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갔어요. 박 여사가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준호는 어리둥절했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 내 집에서 내 돈 쓰면서 건방지게 굴잖아.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매일 잔소리하시고 뭐 하나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고. 준호는 둘 사이를 말렸습니다. 엄마와 아내가 싸우는 걸 보니 머리가 아팠어요. 박 여사를 방으로 모시고 수진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크고 작은 일로 싸웠어요. 반찬이 짜다, 설거지를 제대로 안 했다, 빨래를 잘못했다. 별것 아닌 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웃들이 소음 민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관리소에서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준호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엄마, 제발 좀 참아요. 수진이도 며느리잖아요.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 전현이 며느리 같아 보여? 우리 재산만 노리는 거 뻔히 보인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내가 싸우면 싸울수록 수진이 자기 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요. 준호는 밤마다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조금만 참아줘.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준호는 수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내가 점점 자기 편이 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부싸움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어느 날은 수진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준호가 붙잡았죠. 여보, 가지마. 내가 해결할게.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요. 준호는 수진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사실 엄마가 나한테 집문서 넘기기로 했어. 조만간 명예 이전할 거야. 수진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집만 우리 명의로 넘어오면 그때 엄마 요양원 보내고 우리끼리 살자. 수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조금만 더 참을게요. 준호는 안심했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자기 편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진 연극이라는 사실을요. 2주가 지났습니다. 박 여사와 수진의 고부싸움은 절정에 달했어요. 어느 날 밤,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김치찌개를 끓여 상에 올렸어요. 준호와 수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너무 짠데요? 박 여사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짜. 내가 30년 넘게 찌개 끓였는데 짜다고? 수진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매번 이렇게 짜게 하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박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 지금 나한테 음식 솜씨 없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입 닥쳐. 내가 뭔데 내 요리에 토를 달아. 박 여사가 국자를 내려쳤습니다. 쿠릉 하는 소리가 식탁을 울렸어요. 준호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하지만 박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잘못이야. 당장 나가. 수진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네, 나갈게요. 이런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살겠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가 원래 저래. 화풀이 하는 거야.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옷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준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제발. 나 때문에 조금만 참아줘.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참겠어요. 매일 이런 식이에요. 더 이상은 못 견뎌요. 준호는 절박해졌습니다. 지금 수진이 나가버리면 계획이 틀어져요. 수진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엄마한테 확실하게 얘기할게. 수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준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문을 닫고 수진에게 바짝 다가갔어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야. 엄마 집 문서 내가 이미 담보로 잡았어. 수진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사업 자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투자가 안 돼서 지금 빚이 8천만 원이야. 수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준호는 급히 설명했어요. 걱정 마. 내가 방법이 있어. 엄마 몰래 집을 팔 거야. 집을 판다고요? 어머님 모르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당신이 도와줘야 해. 엄마한테서 도장이랑 서류 빼내는 거 자기가 해줘.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준호 씨,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모은 집인데. 준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야.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미리 쓰는 거지. 엄마는 요양원 보내면 돼.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못해요. 그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못한다고. 그럼 이혼해. 나 지금 당장 돈 필요해. 내가 안 도와주면 나 망해.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고 나갔어요.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사이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으니까요.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확인했어요. 방금 전 준호와의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집 문서를 담보로 잡았다는 고백, 엄마 몰래 집을 팔겠다는 계획,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까지 전부요. 수진은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박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다가가자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박 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박 여사 옆에 앉으며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어머님, 다 녹음됐어요. 이제 증거가 확실해요. 박 여사는 핸드폰을 받아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차피 나중엔 다 내 거라는 말, 엄마는 요양원 보내면 된다는 말.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녹음으로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35년을 키운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위로였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우리 꼭 성공할 거예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박 여사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박 여사가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대학로에서 10년간 활동한 연극배우였다고요. 주로 단막극과 소극장 공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준호를 만나 결혼하면서 무대를 떠났다고요. 박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수지는 항상 조용하고 얌전해서 연극배우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연기는 자신의 천직이었다고요.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즐거웠다고요. 악역도 많이 맡았다고 했습니다. 관객들이 자신을 보고 진짜로 화를 낼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요. 박 여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연극을 하자고요. 준호를 완벽하게 속이는 연극이요. 두 사람이 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척하면 준호는 며느리가 자기 편이라고 확신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준호가 모든 계획을 털어놓을 거라고요. 박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자신은 연기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게다가 정말 며느리를 믿어도 될까요? 수지는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자신은 어머님 편이라고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요. 함께 준호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재산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자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며느리를 믿고 모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인가? 35년 전 그 눈 내리던 겨울날이 떠올랐습니다. 3살 꼬마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온기가요.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희생했던 세월이요. 그 아들이 이제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사실이요. 박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믿기로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들을 위해, 진짜 아들로 만들기 위해 싸워보기로요. 좋아, 해보자.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여자의 작전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세세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준호 앞에서 고부싸움을 시작할 타이밍을 정했어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가장 편안하게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싸움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라고요. 다음은 싸움의 강도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점차 격렬하게 만들자고 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우면 의심할 수 있으니까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계획이 치밀했어요. 역시 10년 경력의 배우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대사 연습도 시켰습니다. 박 여사에게 시어머니 역할의 핵심을 알려줬어요. 며느리를 무시하는 말투, 재산을 지키려는 집착, 아들에 대한 맹목적 사랑을 과장되게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수진이 하나하나 고쳐줬습니다. 목소리 톤, 표정, 몸짓까지요. 수진은 어머님께 더 환한 표정을 지어보라고,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질도 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박 여사는 어색하게 따라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격려했어요. 잘하고 계시다고, 조금만 더 연습하면 완벽하다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작전을 반복해서 점검했어요. 실수가 없어야 했습니다. 준호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계획이 틀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수지는 중요한 걸 당부했습니다. 준호가 없을 때도 절대 연기를 풀면 안 된다고요. 혹시 모르니까 집안 어디든 조심해야 한다고요. 박 여사는 이해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녁 첫 번째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어요. 박 여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돕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박 여사의 손맛이 느껴지는 소박한 저녁상이었어요. 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저를 들고 밥을 한 숟갈 떴어요. 박 여사와 수진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조용한 식사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피곤해서 말도 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박 여사가 수진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박 여사가 갑자기 찌개 국자를 3개 내려놨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준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라, 이 찌개 내가 간 맞춘 거지? 박 여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탁을 가로질렀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안 했는데요.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내가 간장 더 넣는 거. 수진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전 그냥 설거지만 했어요. 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뭐가 문제예요? 찌개 맛있는데요. 박 여사는 준호를 노려봤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며느리가 맘대로 간 맞추고 내 요리에 손대고 이게 말이 돼?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박 여사는 계속 수진을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수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난처했습니다. 엄마를 말려야 할까? 아내를 위로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 여사가 식탁을 떠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거실에는 준호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여보, 괜찮아?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준호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어요. 준호는 멍하니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준호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했다고, 미안하다고요.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괜찮다고, 시어머니도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준호는 수진이 더 대견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내를 얻은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점점 확신했습니다. 수진은 완전히 자기 편이라고요. 박 여사와 수진의 첫 번째 연극은 성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고부싸움은 계속되었어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빨래 문제로 싸웠습니다. 박 여사가 수진더러 빨래를 제대로 개지 않았다고 소리쳤어요. 수진은 억울해하며 울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청소 문제였습니다. 박 여사가 거실 구석구석을 가리키며 먼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어요. 수진은 다시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집에 오는 게 두려워졌어요. 문만 열면 고함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이웃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수군거렸어요. 저 집 고부싸움이 심하다고, 며느리가 불쌍하다고요. 관리소에서 소음 민원 경고장이 또 날아왔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편 수지는 준호에게 점점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퇴근한 준호를 현관에서 기다렸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안아주길 바랐습니다. 당신만 믿어요. 수진의 말에 준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를 꼭 안아줬어요. 밤마다 준호는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곧 해결될 거라고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점차 준호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움이 쌓여갔어요. 왜 저렇게까지 아내를 괴롭히는 걸까?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어느 날 저녁 또다시 고부싸움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수진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다는 이유였어요. 박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얼마짜리 그릇인 줄 아냐고,
조심성도 없이 뭘 하는 거냐고요. 수지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손을 베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준호는 참지 못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박 여사는 아들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준호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준호는 흥분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 나왔어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그릇 하나 깬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매일 괴롭히고 트집 잡고 엄마가 너무 심해요. 박 여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게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곧 연기라는 걸 기억했습니다. 더 화난 척해야 했어요. 너 지금 내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며느리 편들려고?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엄마가 너무 하시는 거예요. 박 여사는 가슴을 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쿵 닫았어요. 거실에는 준호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베인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많이 아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준호는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엄마로부터 수진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요.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계획을 앞당기기로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 몰래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장과 서류가 필요했으니까요.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 설득이 아니라 속여야 했어요. 어느 날 밤, 준호는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요.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방에서 도장과 등기부등본을 가져와야 한다고요. 수진이 해줘야 한다고요.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제가 해볼게요. 준호는 안심했습니다. 수진은 완전히 자기 편이었어요. 다음 날, 박 여사가 외출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었어요. 수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방에 들어갔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도장이 보였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었어요. 등기부등본도 옆 파일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도장도 꺼내서 찍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돌아온 거예요. 수진은 황급히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박 여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뭐해? 수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설거지하고 있어요, 어머님.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수진이 자기 방에 들어왔다는 걸 몰랐어요. 그날 밤, 수진은 준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준호는 기뻐했어요. 잘했어, 여보. 이제 이것만 있으면 돼. 준호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을 급매로 내놓겠다고요. 며칠 안에 계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편 박 여사와 수진은 따로 만났습니다. 준호가 출근한 후였어요. 수진은 박 여사에게 모든 걸 보고했습니다. 준호가 부동산에 연락했다고요. 곧 계약자가 올 거라고요. 박 여사는 떨렸습니다. 진짜로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하다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니 충격이었어요. 수진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박 여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부동산 사장이 온다고요. 계약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요.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세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셔. 내일 외출하시게 할 거야. 수지는 더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안심시켰어요. 여보,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다음 날이 왔습니다. 박 여사에게 외출을 권했지만 박 여사는 집에 있겠다고 했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 약속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오후 2시 부동산 사장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계약자였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박 여사도 나와서 앉았어요. 준호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 그럼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금매로 나온 물건이라 가격이 좋죠. 계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슬쩍 봤어요. 박 여사는 무표정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몰래 가져다 준 거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손에서 도장을 낚아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계약자도 놀라서 박 여사를 봤어요. 수진도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 옆에 섰어요.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왜 엄마 편에 서 있는 거지? 박 여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엄마 몰래 집 팔 거야. 엄마는 요양원 보내면 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여사와 수진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여보, 이게 무슨... 박 여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기 어땠니? 준호는 입을 벌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당신 정신 차릴 것 같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너희가 다 짜고 친 거야? 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배신한 순간부터 우리는 준비했어. 부동산 사장과 계약자가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피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박 여사는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35년간 키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 기억하니?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35년 전 겨울이었어.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내 친엄마가 너를 안고 우리 중국집에 왔지.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루만 맡아달라고 했어. 그리고 다시는 안 왔지. 3살짜리 너를 혼자 남기고 말이야.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엄마에게서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박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난 너를 친아들보다 더 사랑했어. 아니, 친아들을 가질 수 없었으니까 너는 내 전부였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집 주방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했어. 내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다 그렇게 벌었지.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혼자 됐을 때도 난 무너지지 않았어. 너 때문이었어. 너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지.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너는 날 요양원에 보낸다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박 여사를 부축했습니다. 박 여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준호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준호가 수진을 봤습니다. 배신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여보, 너까지 왜 이래? 우리 편이라며?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편이에요. 처음부터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년 동안 날 속인 거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3년 동안은 진심이었어요. 당신을 사랑했고 어머님도 진심으로 모셨어요.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했어요. 사업 실패하고부터 이상해졌죠. 돈에 눈이 멀었어요. 준호는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빚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엄마를 배신해도 돼요? 평생 당신을 키운 어머니를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빚을 졌어요. 3년 동안 차갑게 대하셨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절 경계하셨던 거예요. 혹시 재산 노리는 건 아닌가 해서요. 하지만 정작 재산을 노린 건 당신이었어요. 수진의 말이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편에 섰어요. 당신을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요.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려고? 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쿵 닫혔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여사의 방문을 노크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 여사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아 박 여사를 안아줬습니다. 박 여사는 수진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어요. 35년간 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맸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에게 연락할 면목도 없었고 회사도 이미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말에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준호는 엄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35년 전 그 눈 내리던 겨울날의 이야기를요. 사실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걸요.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서랍에서 입양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그때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박 여사는 진짜 엄마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준호는 그 후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요.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생생했어요. 박 여사는 중국집 주방장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서울대 간 아들이라고 모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동기들과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에게 큰 집을 사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어요. 투자금을 날렸고 빚이 쌓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빚이었어요. 몇백만 원 정도. 곧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냈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어요. 그러다 결국 엄마의 집까지 담보로 잡히게 됐습니다. 준호는 절박했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변했어요. 돈에 집착하게 됐습니다. 엄마의 재산까지 눈독을 들이게 됐어요. 처음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합리화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내 거니까 미리 쓰는 것뿐이라고요. 준호는 자기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을 직시했습니다. 엄마를 배신한 자신을요. 아내까지 이용하려 했던 자신을요. 눈물이 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금방 식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준호는 받았습니다. 여보.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어디에요? 집에 와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준호 씨, 어머님이 기다리세요. 얘기하고 싶으시대요.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엄마를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박 여사와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을 내려다 봤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박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박 여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 전, 내 친엄마가 너를 남기고 갔을 때, 난 너를 경찰에 맡길 수도 있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널 품었어. 내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했지.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중국집 주방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했어. 기름 냄새가 옷에 배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 하지만 난 행복했어. 너 때문에. 박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게 내 전부였어. 준호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날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 준호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35년간 받은 사랑이 떠올랐어요. 그 사랑을 배신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박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박 여사는 준호를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수진은 옆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난 너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내 빚은 내가 해결해. 내 재산으로 갚지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이 집은 수진이한테 신탁할 거야. 내가 죽으면 수진이가 관리하는 거지. 준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 사업은 당분간 접어. 준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말했어요. 넷째, 수진이한테 잘해. 이 여자가 없었으면 넌 정말 큰 죄를 지을 뻔했어. 준호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박 여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한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준호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여사는 일어났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어요.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는 준호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봤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수진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미안해요. 당신을 속였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날 구한 거야. 나를 진짜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막아준 거지. 수진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준호는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를 만나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장은 못 갚지만 직장을 구해서 조금씩 갚겠다고요. 사채업자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을 보고 조금 물러섰어요. 분할 상환을 허락했습니다. 준호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입사했어요. 연봉은 전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준호는 매달 월급을 받아 빚을 갚았습니다. 생활비를 빼고 전부 빚 갚는 데 썼어요. 수진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도왔습니다. 박 여사는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겸손해졌고 성실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방문을 노크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박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요. 생활비예요. 박 여사는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다고요. 하지만 준호는 고집했어요. 엄마, 받아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박 여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다, 아들. 준호는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박 여사도 아들을 꽉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꾸준히 빚을 갚아나갔어요.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부싸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웃음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박 여사는 수진과 가까워졌습니다. 3년간 쌓였던 오해가 풀렸어요. 이제는 진짜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와 수진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너 정말 고마워.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박 여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수진아, 저기 좀 봐. 수진이 박 여사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임대문에 전화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요? 박 여사는 한식당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꿈이 있었어. 내 식당을 갖는 거. 수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중국집 주방장으로만 일했잖아. 언젠가는 내 식당을 하고 싶었는데 준호 키우느라 못했지. 박 여사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하시면 어때요?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68살인데 무슨. 수진이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제가 서빙하고 어머님은 주방 맡으시고. 박 여사는 수진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연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배운 거 다 가르쳐 드릴게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 둘이 한번 해볼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식당을 하고 싶다고요. 수진과 함께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찬성했어요. 좋아요, 엄마. 해보세요. 박 여사는 기뻤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초기 자금 좀 도와드릴게요. 많진 않지만.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돈으로 할 거야. 내 돈은 빚 갚는 데 써. 준호는 미안했지만 고마웠습니다. 한 달 후, 박 여사와 수지는 그 한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이름을 지었어요. 미소식당. 간판을 달고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준호도 주말마다 와서 도왔어요. 페인트 칠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웃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드디어 개업일이 왔습니다.
박 여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어요. 35년 만에 자기 식당의 주방장이 된 거였습니다. 수지는 홀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준호도 휴가를 내고 와서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고 청소를 했어요. 첫날부터 손님이 꽤 많이 왔습니다. 박 여사의 손맛이 입소문을 탔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모두 옛날 중국집 주방장의 실력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칭찬했습니다. 맛있다고 또 오겠다고요. 박 여사는 뿌듯했어요. 저녁이 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웃었어요. 너희도 수고 많았어. 수진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늘을 돌아봤어요.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팀이니까.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미소식당은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단골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박 여사의 요리 실력과 수진의 친절한 서비스 덕분이었죠. 준호도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몇 개월만 더 있으면 완전히 자유로워질 예정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박 여사와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을 꽉 안아줬어요. 정말이니? 정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에 눈물이 났어요. 준호도 일어나 수진을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박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35년 전 그 눈 내리던 겨울날을요. 3살 꼬마를 품에 안았을 때를요. 그 아이가 이제 아빠가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직접 만든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수진아, 이제부터 몸조리 잘해야 해.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어요. 엄마, 수진아, 정말 고마워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이 됐어. 박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 수진도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소식당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박 여사와 수진은 매일 웃으며 일했어요. 준호는 주말마다 와서 도왔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 여사는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잘생겼다. 우리 준호 닮았네. 준호는 옆에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신기했어요. 아들아, 넌 행복하게 자라야 해.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아빠보다 나은 사람이 되렴. 준호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소식당은 더욱 활기찼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식당을 채웠어요. 손님들도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 여사는 행복했습니다. 35년 전 품에 안았던 3살 꼬마가 이제 아빠가 됐어요. 그리고 자신은 할머니가 됐습니다. 경계하고 차갑게 대했던 며느리는 이제 친딸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식당에서 세 사람이 함께 키우는 아기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여사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있다. 35년 전 그 눈 내리던 겨울날 내가 품은 아이가 이제 진짜 내 아들이 됐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다. 박 여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박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맙다, 준호야. 내 아들이 되어줘서.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배신과 용서, 그리고 화해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유대감. 박미숙 할머니와 며느리 오수진, 그리고 아들 박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때로는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그런 실수조차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박 여사는 배신한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진정으로 변하도록 도왔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둘 다 사랑했기에 둘 다 구하려 했어요. 준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변하려 노력했어요. 세 사람의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작은 골목에는 미소식당이 있습니다. 68세 할머니가 주방을 맡고 36세 며느리가 홀을 담당하는 작은 식당이요. 주말이면 38세 아들이 와서 설거지를 돕습니다. 그리고 유모차에는 예쁜 아기가 잠들어 있어요. 손님들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모릅니다. 1년 전 이들이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면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요. 진심 어린 미소를요.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식당 이름이 왜 미소식당이에요? 박 여사는 주방에서 나와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어서예요. 손님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박 여사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수진이 다가와 시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도 옆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 진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님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 안이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배신과 용서를 통해 더 단단해진 가족, 위기를 함께 이겨내며 진짜 하나가 된 가족. 박 여사는 35년 전 그 눈 내리던 겨울날을 떠올렸습니다. 3살 꼬마를 품에 안았을 때의 따뜻함을요. 그때도 눈이 내렸고 지금도 눈이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춥지 않습니다. 따뜻한 가족이 있으니까요.